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되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시집을 가서 결혼한 후 돈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넓고 좋은 집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임신할 때 경비를 세운 시댁은 나를 낳고 난 후에 쫓아내주셨고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 40년 만에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작은 방에서 아빠, 엄마, 언니, 저 4명이 함께 자고 비 오는 날에는 창문 쪽으로 비가 새어 들어왔어요. 벽지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걸레로 닦아야 했죠. 중학생 때부터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청소 도와 용돈을 벌었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으로 꿈을 꾸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느 날 피아노 학원 문에 청소 아르바이트 구하는 종이가 붙어 있어서 학생이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기꺼이 받아주셨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학원에 들러 피아노를 배우고 바닥을 청소하는 것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일을 하면서 피아노를 조금씩 연습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더 큰 도시로 이사하면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28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자리를 찾는 전화가 왔고 그 전화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고향으로 가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데 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집은 아주 부유한 집이었고 선생님은 나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송두리째 얘기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집에서 일하며 서울로 이사할 때도 그 사람들이 착해서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소개받은 남자와 1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남자는 특별한 점이 없이 잘 자란 것 같았고 부유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피아노 선생님 소개를 통해 가정에서 만날 일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약 1년 후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러 가는 날이 다가오며 걱정이 많아졌어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직원이 6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운전기사 2분, 경비원 1분, 청소부 1분, 요리사 1분, 그리고 마사지와 피부 관리를 해주시는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입이 다 떡 벌어졌지만 처음 방문한 집은 우리 집의 안방보다도 더 큰 현관이 있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인사하는 자리라서 너무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요리가 정말 맛있어서 호텔에서 식사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피아노 선생님 말이 너무 실하게 일했구나. 집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아. 돈은 우리 집에 많으니까. 왜 더 돈을 갖고 올까? 결혼은 서로가 갖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야. 그게 바로 부부의 연인이야. 예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르신들께 전화 걸어와서 여유로운 환경이 사람 마음까지 너그럽게 만들어주는구나. 시어머니도 예쁜 마음 씀씀이가 대장분해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좋지 않겠니? 방도 넉넉한데 한 3년 정도는 집에서 살다가 분가하도록 해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뜻 대답했어요. 저 정도 대정부 마음씨라면 함께 살면서 배울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부잣집이어서 그런지 시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보냈어요.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단호하게 말해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존심도 없고 무릎만 쌓인 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시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셨을 때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는군요. 제가 나가보니 어떤 새댁이 애를 업고서 있는 거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애한테 먹일 게 없어서요. 너무 급해요. 돈을 빌릴 곳이 없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어로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이런 사람들이 가차없이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니? 남의 집 곳간이라서 퍼주는 게 시원해. 어디서 벌써 안주인 행사를 해, 건방지게. 너 때문에 파리가 더 꼬인다 꼬여. 앞으로 내가 여기 문 앞에서 서마가 똥파리가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꿰차고 사니까. 여기서 들어올 생각 말아라. 들어올 생각 나. 시어머니는 이렇게 소리를 치며 저를 끌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문 앞에 보초를 서듯 세워놓으시고는 무섭게 노려보시고 들어가셨어요. 큰 소리에 놀랐는지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새댁은 저한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놀라셨죠? 아기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어서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새댁과 아기를 돌려보내고 나니 그제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한테 똥파리라고 제가 이 집에 와서 파리가 더 꼬인다며 내쫓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웠어요. 그깟 쌀죽은 과일 몇 개 준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어려서 시댁 살림을 멋대로 퍼준 것이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아지기를 정말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집 앞에서 시어머니의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전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확 하고 제게 돌아보셨을 때 그 순간 나에게 향한 미소를 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뚝심 있게 정말 임신 소식을 축하할게. 약간은 기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책임감과 사랑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결국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해야 하는 기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함께 삶을 나누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한 사실은 시어머니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나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넌 그냥 똥파리야. 너 때문에 터코이가 되었던 파리들은 내가 책임져야 해. 어서 나가서 파리들이 날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을 듣고 나는 얼어붙었어요. 또한 시어머니는 나르는 파리의 족쇄를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매일 나를 내보내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죠.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아주머니들이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하는 걸 목격했어요. 어르신, 이제 마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시하는 듯이 내버렸죠. 이미 충분한 것 같았지만 그저 화를 내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를 찾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민 집안일에 누가 간섭하라 했냐? 자네들이 한꺼번에 잘리고 싶어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르신. 더는 그런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화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정도로 일하는 분들이 시어머니를 달래려 하지만 끄덕도 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원망스러웠어요. 눈물이 주르륵 나게 시작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출산은 엄마 옆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런 순간을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어 말씀을 드렸어요. 신영숙 씨는 제가 알리는 어미입니다. 제가 영숙이 출산하는 걸 보고 몸조리를 시켜서 보내도 될까요? 그래도 아이를 낳는 거니까 시댁보다 친정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화 통화를 마치신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니가 의외로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2주 정도 후
저는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출산 선물이라며 돈을 보내왔어요. 산후조리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몇백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당시 우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거의 2년치 머리 돈을 보내와서 저희 부모님의 입이 벌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 돈으로 저희 부모님은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여 저를 먹이시고 오랜만에 소고기를 드셨어요. 이사하느라 친척들에게 빌렸던 돈을 갚으셨어요. 아이고 아노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주셨다 하니 Daddy tells me that I can no to pay back to 바리바리 식재료를 챙겨 간단한 음식과 함께 잠시 장인어른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쉬었니? 내가 빌려준 돈 한 달 안에 갚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출산 선물이었죠? 내가 암에도 무슨 줄 아는 게 뭔 줄 안다. 선물은 뭐, 똥파리 출산했다고 선물 주는 거야? 이유 없이 돈 안 줘. 돈 주는 건 정성인 줄 알 것 아이. 한 달 동안 친정에 있을 거라 어려운 집에서 못 먹고 내 손녀가 돈 못 먹을까봐 잠깐 빌려준 거야. 이자까지 제대로 갚아라. 선물이 어딨어. 부모님은 선물로 받은 줄 알고 친척들한테까지 빚을 갚으셨네. 어떻게 말씀을 해야 할까요? 한 달이 지났지만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돈을 갚지 못하니 이제는 부모님도 파리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똥파리인 내게 돈을 빌려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돈도 안 갚고 난리치는 건 어디 세상에 없나? 빨리 돈을 갚지 못하면 아이를 낳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건 너무합니다.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한 달 만에 갚으라니요. 우리 집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픈 배에 아프게 하고 낳은 딸을 두고 떠날 수 없어요? 돈은 천천히 갚을 테니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핍니다. 시어머니는 눈도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딸과 이렇게 그냥 헤어질 수 없었어요. 집 앞 보초를 세워도 지켜냈던 아이인데 이대로 딸을 내주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박이 심해져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싸워봤자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라디오 상담실에서 양육권 다툼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 있었는데 아무리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더 필요하다고 해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티다가 쫓겨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며 집안을 헤집고 간다는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는 나를 이 집에 둬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듯 했어요. 손녀를 내어줄 생각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칫하다가는 온 가족이 모두 피를 보겠구나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거였는데 괜히 몇 개월을 져도 저희 부모님도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들어가며 참았던 것 같아요. 이혼 후 딸내미와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6살 될 때까지는 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쯤 주말에 아이를 데려와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윤지가 너를 만나고 오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온다. 나는 우리 하나뿐인 손녀를 최고급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니 내 딸이 잘 크는데 도움을 주려면 앞으로 윤자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저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니요. 제가 윤주를 보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집에서도 제가 나왔잖아요. 어머님, 이것만은 이렇게까지 만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의미와 매달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도 않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얼마 후 윤지가 떠날 줄 알았던 시댁에 몰래 찾아갔던 날이 있었어요.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마침 돌아오시던 도우미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아주머니께서 윤지가 곧 유학을 떠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지가 곧 유학을 떠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는 윤지가 다음 주쯤 미국으로 출국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어르신께서 비행기표를 가져와서 짐을 챙기시려는 것 같아요. 만약 윤지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해 주실게요. 제가 수화물을 챙기면서 꼭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나는 벼락 같은 소리와 청춘병력 같은 소리를 들으며 집에 돌아왔는데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밤새 울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정신이 들더군요. 미국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제 딸한테 이름이라도 새긴 팔찌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방에 달려가 미합 팔찌에 한글로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박윤지라고. 만든 팔찌를 도우미 아주머니께 건네며 꼭 윤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3일 뒤 오후 6시에 비행기로 윤지가 떠난다고 알려주셨어요. 윤지가 떠날 때 나는 차마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항 근처에서 오후 6시까지 비행기를 보며 펑펑 울었다. 윤지야, 널 이렇게 떠나보내는 엄마를 용서해달라. 너를 잃고도 찾아가지 못하는 못난 엄마를 용서해달라.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다. 자다가도 잠꼬대로 울면서 한다고 부모님께 걱정받았다. 윤지를 떠나보낸 생각에는 밥도 먹을 힘이 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거의 굶었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집으로 오가던 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윤지가 엄마를 찾아와서 밥도 안 먹고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는 부모님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건강을 회복한 뒤 여성 취업센터에 등록하여 재봉틀 기술을 배우며 공장에 취직했다. 소일을 하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윤지가 나를 찾아와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를 희망했다. 올해는 굶는 동안 위장이 많이 상해 앉기가 힘들었지만 윤지를 생각하면 참았다. 저는 2시간도 3시간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기약도 없는 윤지를 만날 나를 혼자서 그려놓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 뒤로는 뜸하게 몇 년에 한 번 전 남편에게 윤지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윤지 소식을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을 해주던 전 남편이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윤지가 다 커서 가족과 거리를 두고 싶은가 봐. 특히 당신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윤지의 뜻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해도 무심하시지 이렇게까지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저은 죄가 있다면 벌써 그 벌을 받고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무슨 시련일까요?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저는 열심히 살 의욕도 행복할 자격도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남편도 다해도 없이 외롭게 살다 죽어가는 팔자구나 하며 체념해버렸던 것 같아요. 다니던 재봉틀 공장을 그만두고 소주 한 병 사서 마른 안주와 함께 먹다 잠드는 삶을 살았어요. 제 인생은 점점 더 바닥을 치며 지하 깊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살살 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사는 집들이 전부 비슷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몇 치는 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모르게 떠나버린다는 얘기를 듣곤 했어요. 나도 이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옆집에 살던 노인 부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 그쪽 골목 끝에 몇 달 전 생긴 백반집 아니었나 라며 설명했어요. 그곳에는 젊은 여자 주인이 있는데 마음씨가 정말 좋아 얼마든지 오면 밥 먹으라는 거야.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노인 부부가 이야기를 해주더라. 최장님은 종종 가서 먹는다더라. 맛있게 밥 해주는데 돈도 안 받는다더라. 심지어 반찬도 주더라.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가보았어. 정말 돈도 안 받고 밥과 반찬을 주더라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꼭 가보세요. 밥도 맛있고 혼자 굶지 마세요.
방금 한 끼 밥만 먹고 돌아온 친구랑 나는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권유했어요. 이 일은 며칠째인가요? 나는 거절했죠. 자꾸 못 가는 것이 죄책감이 드는데 40년 전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의 손가락을 내치던 내 자신을 반성하며 주저해서 그랬어요. 이러한 때문에 누군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가 어려웠어요. 그때의 나의 견해를 반성하니 그때 도와주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어이 언니, 가자. 나는 갈 수 없어. 왜 갈 수 없어? 그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가자고. 전에 시어머니가 사는 동안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을 내쳐서 그래? 그래서 못 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 그때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죄인이 되니 그런 의지로 돌아가기가 어려워. 나는 못 가. 왜 과거의 일로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 당시의 시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이지. 잘못된 것이잖아. 그런 죄책감을 떨쳐내고 살아. 얼마 지나면 쌀이 다 떨어져서 집에 음식이 남지 않았지?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쌀을 사려고 했을 때 남은 돈을 확인하니 딸랑 8,000원이에요. 10,000원이 안 되면 체크카드로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사고 빈손으로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목구멍에 거미줄 쓰는 상황이 되니 옆집 언니가 말한 백반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보러나 가볼까 싶어서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백반집 앞에 가니 배가 꼬르륵 거렸어요. 한 끼 근사하게 먹으면 오늘 하루는 더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손을 벌려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고 서성대기만 했어요. 입이 안 떨어져서 돌아갈까 하는 찰나 마침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 사장이 어디 가세요?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입고 있던 앞치마까지 벗어던지고 나와 내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그 사장이 끌고 가는 대로 모시기는 척 따라가서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새로 한 밥 완성되니까 새 밥으로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기분 좋은 얼굴로 그 사장은 제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싹싹한 행동과 웃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한참 넋을 놓고 사장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던 거죠. 사장은 뚝딱뚝딱 챙기더니 언제 그런가 그 팔찌에는 하영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나붓기였던 사장의 딸 이름과 별만천하의 줄 아시는 하영이라는 유학생을 한 공간에 앉아 계십니다. 내 손길이 그의 손목으로 뻗어가고 있자 하영 또한 지지 않았다. 호흡, 작았답니다. 티 있다면 미국 대학을 찾아간다는 낄습니다. 의인가 이어갈 이유가 식하게 안남부읍. 그날 우리의 긴소는 환멸생을 못가리 팠대요. 이씨 애석한야근을까지의 줄고로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했대요. 이 순간부터 제 명함을 건넬 텐 호령을 켜 그 난감한 표정에도 활짝 웃어요. 생치고 후는 난 여기가 한남은 주요할 난잔 이제 얼굴은 그 목절임은 감함과 긴화여. 이 좀 팔도에 이쁘나 하는 하행이 마성 이름과 처점락을 찌구는 어능모는 금등화 가만 있을다와 나 헷고사 할게 척들 아무. 글쎄, 그런 내용을 한국어로 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부족하지만 한글로 돌려놓을게요. 쓰여 있었어요. 흐릿한 게 거치고 나니 그제야 팔찌에 쓰인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윤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사장의 발을 잡았어요. 팔뚝에 있는 옷을 더 걷어올려 팔꿈치를 들여다봤어요. 윤지가 어렸을 때 나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글짐에서 떨어지면서 팔꿈치를 깊게 긁혀 생긴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짜로 그 사장 팔꿈치에 흉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흉터를 보자마자 나는 딸의 팔을 붙들고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어요. 딸은 당황해 식당 문까지 잠그고 한참 나를 달래줬어요. 내가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애원하는 모습에 그제야 나를 누군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야, 그래, 윤지야, 내가 내 엄마야. 아이고, 윤지야,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윤지야. 쉴 새 없이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 책에 딸은 왜 엄마가 무릎을 꿇느냐며 화를 내며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엄마 요리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알고 보니 다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버려진 것이라 해요.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돌아보내졌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지 누군가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가족이 없었어요. 엄마, 내가 유학을 가면서 어려울 때 누구를 떠올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를 보며 한국에 계신 엄마를 떠올렸어요. 어려울 때 팔찌를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 또한 당신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면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윤지야, 너는 미국으로 떠나며 나를 외면하고 밥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어. 다시 너를 만나려면 그러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너가 돌아왔을 때 나는 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 깨달았어. 40년 만난 후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지지 말아야 해. 예전엔 크고 좋은 집에서 외로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딸도 가족의 사랑 없이 외롭게 지냈단다. 가끔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했지만 어느새 그마저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 내가 커갈수록 내가 당신과 닮은 걸로 보이네요. 최근 점점 눈앞에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할머니가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난 엄마의 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닮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까? 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돈을 가져가고 도망간다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돈에만 미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돈을 보내와 될 만한 모양이니까 싫었어요. 나도 그래서 도망쳤어요. 미국에서 살던 걸 버리고 맨몸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를 찾으러 왔더니 제 딸이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 하는 그 느낌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천만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을까? 그 서러움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잘 돌아왔다고 하지만 나를 항상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이제 우리 둘 다 떨어지지 말자. 딸은 미국에서 헤어 디자인을 공부했다. 수료 후 대학의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취직해 현지에서 15년 동안 일을 해왔다. 처음에는 동양인으로 인식하지만 몇몇 동료들은 윤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다시 무시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주말에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 미용을 했다고 하네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돈만 차 사는 할머니가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돈이 없어서 무료로 머리 손질해주는 일 말이죠. 머리 잘라주면 그 정성에 고마워할 줄 아는 분들에게 봉사를 한 것이네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윤지의 이야기를 보는데 왜 이렇게 잘 컸을까요? 혼자서 멀리서 정을 느끼고 사는 냄새를 느끼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딸이 참 대단하고 기특해요. 고맙다, 윤지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랐다니 정말 착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어릴 때는 할머니가 돈 때문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상처를 받았었지요. 그러나 할머니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 한 분이 나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팔찌를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만들어서 보내주신 팔찌였다고. 윤지를 버리고 도망간 적은 없었고 쫓겨난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크고 나서야 할머니 이야기가 아닌 이모님 이야기가 진실일 거라 생각했어요. 부지런거리다가 부안이 해준 것도 없는데 착하고 멋지고 자랑스런 딸로 성장해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돈 때문에 쫓아내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실은 그게 아니었을 걸 알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을까, 돈만 쫓는 할머니 밑에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생각했어요. 이 팔찌만으로도 그렇지 알아요. 미국에 갈 때까지 어릴 때는 엄마와 놀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팔찌를 엄마가 선물했다는 거예요. 나를 왜 보러 오지 않았을까?
어릴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고 믿었던데 커서 알게 됐어요. 엄마가 나를 보러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봤던 것 같았어요. 나를 보지 못하게 한 심술궂은 할머니 탓에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고 미국으로 떠난 거였구나. 그 이후엔 한국에 돌아와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가게를 열었던 것도 유명해지면 엄마가 찾아올까 싶어서였죠. 아, 진짜로 엄마가 찾아왔네. 그때 나를 찾는다며 힘들게 일을 하는 내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 우리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산 세월이 어쩌다 40년이라 가끔 충돌하며 싸웠지만 돌아서면 다시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방을 비워 딸네 집으로 합쳤고 식당에서 딸을 돕게 되었어요. 한때 제 딸을 버리고 살아온 삶이 저에게 행복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게도 행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4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행복해져도 괜찮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오랫동안 돈을 벌어 엄마를 찾겠다고 결혼을 망설이는 딸을 보며 저도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날을 엄마 없이 살아온 딸을 위해 이제는 결혼식 혼주석에 앉아 딸을 지켜주고 싶어요. 나는 혼주석이 크고 잘 보이는 결혼식장을 고를 거예요. 그렇게 혼주석을 잘 보여주겠다는 말에 감사함과 사랑을 느낍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언제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천륜의 매인은 끊을 수 없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딸과 만나 이야기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